특히 온해작물학 같은 경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범위 내에서 자주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오늘부터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배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시험에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재배작물을 분류할 때는 작물의 용도라든지 또는 생육 형태라든지 그리고 용도나 생육 형태를 제외하고는 작물의 식물학적 분류인 작물의 식물학적 분류인 자연분류법으로 작물들을 분류하는데, 자연분류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식물의 과나 종이나 속 등으로 해서 장미과니 가지과니 하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복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장미과에 속하는 작물들이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문 중에 블루베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 블루베리는 진달래과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나 복숭아, 복분자 외에도 사과나 딸기 이런 작물들은 장미과에 속하는 작물이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작물 분류학적, 식물 분류학적 같은 말. 자, 작물 분류학적으로 가지과에 속하는 것. 자, 가지과에 속하는 건 주로 줄기, 가지에 열매가 맺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고추, 토마토, 감자 얘들은 가지과에 속하는데, 딸기는 아까 장미과에 속하는 그런 작물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기읍번, 니은번, 디귿번인 고추, 토마토, 감자가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3번도 역시 분류학적으로 작물 분류학적, 식물 분류학적으로 과명과 잘 짝지어진 것들. 백학과에 속하는 것은 수선화. 수선화는 백학과에 속하는데, 수선화는 수선화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가지과에 속한다 그랬죠. 그리고 국화는 들깨는 국화과가 아니고, 들깨는 얘는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꿀풀과에 속하는 거. 아까 블루베리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진달래과. 그래서 과명 연결이 옳은 것은 감자가 가지과에 속하는 거고, 수선화는 수선화과, 들깨는 꿀풀과, 그리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에 속한다. 이런 문제들이 가끔 시험에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작물 분류학적으로, 즉 자연분류법에 의한 것들, 중요한 것들은 가지과하고 장미과하고, 그리고 블루베리가 지문에 자주 나오니까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그런 작물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는 이 작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즉 식용작물이냐 또는 공해작물이냐 또는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흡비작물이냐 또는 가축의 사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작물이냐 또는 녹비작물이냐 하는 용도로 분류하는 것을 농업상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해작물은 작물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원료가 되는 작물이다. 사료작물은 동물의 사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이다. 녹비작물은 토양에 거름을 제공하는 작물이다. 이렇게 해서 각각 용도가 있는데 주형 작물은 작물이 자라는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주형 작물과 포복형 작물로 나뉘는데 주형 작물은 한 포기 한 포기가 이렇게 기둥처럼 위로 솟구쳐 있는 그런 작물들, 그래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작물, 그래도 주형 작물 할 때 이 주자는 기둥주자를 씁니다. 반대로 포복형 작물은 똑같은 식물의 행태학적 분류인데 포복형 작물은 우리가 고구마나 고구마 같이 이렇게 땅 위로 낮게 깔려서 자라는 작물이 포복형 작물이에요. 그래서 주형 작물이냐 포복형 작물이냐 얘들은 작물의 생육 형태에 따른 그런 분류가 된다 하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벼를 화곡류로 분류한 방법은 뭐냐? 일단 농업상의 분류를 보면은요, 일반적 분류와 생태학적 분류, 특수 분류가 있는데 일반적 분류에서는 식용작물을 화곡류, 두류, 서류로 분류하고 그래서 일단 일반적 분류 방법이 벼를 화곡류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식물학적 분류는 아까 작물학적 분류와 같이 작물의 분류였고, 특수 분류는 이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냐,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느냐에 따른 분류, 이런 분류를 특수 분류라고 그러고, 생태학적 분류는 작물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 특성에 따라서 생육 연한에 따른 분류 또는 작물 저항성에 따른 분류 또는 이 작물이 여름에 자란 작물이냐 겨울에 자란 작물이냐 하는 그런 어떤 생육 계절에 따른 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들이 생태학적 분류입니다. 그래서 벼를 화곡류로 분류한 것은 일반적 분류다. 즉 일반적 분류라는 것 작물의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을 일반적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 문제, 식용작물 중 잡곡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잡곡에 해당하는,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벼는 미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콩은 두류에 해당하는 작물. 밀은 맹류에 해당하는 작물. 강낭콩은 두류에 해당하는 것. 조메밀이 잡곡에 해당하는 그런 작물들이 되겠고, 보리는 맹류고, 감자는 서류, 감자서자를 써서 서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문제 해설을 보면 화곡류는 미곡, 맹류, 잡곡이 화곡류에 해당이 되는데 벼만 미곡이고 맹류는
보리밀, 귀리, 호밀, 그리고 기타 조메밀, 수수, 옥수수, 기장, 피, 얘들은 작곡에 해당하고, 자, 콩 두자를 써서 두류는 콩, 팥, 녹두, 강낭콩, 땅콩, 안두콩 이런 것들이 두류에 해당하고, 서류는 감자 서자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감자와 고구마는 서류에 해당한다. 자, 세계 3대 식량작물이 아닌 거. 세계 3대 식량작물은 벼, 밀, 옥수수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삼 대 식량작물인데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게 밀, 다음에 벼, 그리고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3대 식량작물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식량작물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풀이에서 3대 식량작물 중 가장 넓은 면적은 밀, 다음에 벼, 옥수수로 거기에 해당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해작물 중 염료작물은 옷감을 염색하기 위해서 키우는 작물들을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목화와 아마는 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섬유작물이 되고, 샤프란과 인도남이 염료작물이겠습니다. 그리고 차와 담배는 기호작물, 그리고 장미 아카시아는 방향작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향기작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답은 샤프란과 인도남, 염료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물의 작부 방식에 의한 작물의 분류에 대한 문제. 서로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작물을 같이 재배할 경우 이들 작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연생 초기의 산초량을 높이기 위해서 섞어서 덧뿌려 짓는 작물을 뭐라고 하느냐. 자, 서로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작물을 같이 섞어 심는 건 동반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경작물은 뭐예요? 농작물을 재배할 때 반드시 중경, 사이가리를 해줘야 되는 작물. 자, 읍비작물은 비료분을 잘 포착해서 그런 효과를 갖는 작물. 대파작물은 주작물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어려울 때 대신 파종해서 심는 작물을 대파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것을 동반작물이다. 자, 사료작물에 대한 분류인데, 사료작물은 건초작물이 있고 청해작물이 있고 사일리지 작물이 있다 그랬죠. 사일리지 작물은 발효를 해서 사용하는 작물, 건초작물은 말려서 사료로 사용하는 작물, 그리고 청해작물은 일찍 풋배기를 해서 생초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서 이용하는 작물을 청해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거. 늦게 풋배기해서 사일리지 제조, 즉 발효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은 일단은 사일리지 작물이다.
1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겠네. 자, 가로는 곡식이 익기 전에 베어서 생초 그대로, 아까 생초 그대로 사용하는 작물은 청해작물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초작물은 생초를 베어서 충분히 건조시켜서 수분량을 15% 정도 이하로 건조시켜서 만든 작물이 건초작물.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12지 작물과 청해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녹비 작물 중에서 하본과 작물에 속하지 않는 거. 아까 하본과는 밀이나 보리나 귤이나 수수나 기장, 얘들이 하본과라 그랬어요. 그 메밀은 하본과가 아닌 기타 작물에 속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본과 작물이 뭔지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녹비 작물 중 하본과 작물에 속하는 것들은 기리, 기장, 호밀, 그리고 보리, 수수 이런 것들이 하본과 작물이고 메밀은 기타 작물에 속한다. 자, 흉년이 들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구황작물이다. 구황작물은 우리가 과거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구황작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포착작물이란 흡비작물하고 같은 말. 그래서 토양에서 유실될 비료분을 잘 포착해서 작물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작물이 포착작물. 황금작물은 경제작물 중에서 특히 경제성이 높은 작물. 그래서 담배나 아마나 차 이런 것들이 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 자, 피복작물은 토양을 피복해주는 작물이에요. 토양을 피복해주는 이유는 비료의 유출이라든가 또는 토양에 침식을 막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이 피복작물이다. 그래서 흉년이 들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작물은 구황작물이다 하고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두 번째 파트, 재배 환경에 대한 것. 이 재배 환경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환경에 대한 것 중에서 일단 재배 환경은 토양도 가장 중요한, 토양도 있어야 되고 광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람도 있어야 되는데 특히 산소는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 문제입니다. 자, 콩가 작물에 착항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은 A 손해평가사의 재배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자, 작물에 칼슘 부족 증상이 발생했다. 근육중에 활력이 떨어졌다. 작물에 망간장애가 발생했다. 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재배지가 산성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콩가작물은 재배지가 산성화가 되면 상당히 착항이 어렵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은 재배지가
산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면 칼슘 부족 증상이 발생하고 근류군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랬다면 재배지가 산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재배지가 산성화가 되면 알루미늄 이온이라든가 망간 이온이 용출돼서 작물에 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토양 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토양 침식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토양을 입단화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사지에서는 등고선 재배라든가 띠재배, 대상 재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즉 계단식 재배를 한다. 자, 녹비 작물로 초생 재배를 하는 것 등은 토양 침식을 예방하는 방법. 자, 근데 점토 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에서 재배한다? 네, 식토는 빗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그게 표토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토양 침식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이 맞지 않는 말. 자, 토양 침식이 우려될 때는 초생 재배를 한다든가 등고성 경작을 한다든가 대상 재배, 얘들은 계단식 재배를 해라 하는 이야기. 토양 피복, 간작, 유기물 사용, 토양 계량제 사용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식토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흙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자, 흙의 구성 성분은 고상, 액상, 기상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래서 그럴 때 이 고상은 약 50%를 차지하고 액상과 기상이 각 25%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고상의 50% 중에서 약 45%는 무기물이고 약 5% 정도가 유기물이다 하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토양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무기물이다. 자, 점토의 성질이 아는 거. 우리가 토양은 사토, 양토, 점토로 구성이 된다 그래.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의 성질은 양토 성질이라 그랬죠. 자, 그거 보면서 점토,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강하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점토는 굉장히 입자 구조가 조밀하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흡착하고 있는 성질은 강합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 교질적 작용을 한다. 맞는 말이고, 토양 입자 중 가장 미세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네, 투기성과 투수성이 강하다? 점토는 입자 중 가장 미세한 알갱이로 점토가 구성되다 보니까 공극이 적죠. 이 공극을 통해서 우리가 투기성과 공극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지는데 점토는 이런 것들이 미세한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소공극이 많아서 투기와 투수성에는 약하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점토와 자갈에 대한 비교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성삼각도의 구분기준. 토성삼각도는 우리가 점토, 미사, 모래, 함량으로 만들어진 게 토성삼각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양토의 점토 함량.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량 비에 대한 그 구분들이 학자마다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면 이 수치들이 각각 다른데 수치에는 그렇게 연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대신 우리가 사토와 양토, 식양토가 있는데 사토와 양토 부근에 있는 흙이 사양토라고 그랬고, 양토와 식토 사이에 있는 흙을 식양토라고 했어. 그래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범위가 사양토부터 식양토까지의 범주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약 한 25에서 37.5% 정도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도 양토의 범주에 들어가고, 이 양토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토는 그러니까 점토가 25에서 37.5% 정도까지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 50%가 넘어버리면 걔는 식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25% 미만이면 걔는 사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고 나오진 않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사토, 양토, 식토가 있는데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건, 자, 사토와 양토의 중간 정도 성격인 사양토, 양토와 식토의 중간 정도 성격인 식양토 범주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범주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부식토의 부식 함량. 보통 부식 함량이 20% 정도 됐을 때 우리는 부식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중 논토양교질의 개념과 작용이 올바르게 설명된 거. 토양교질은 양이온을 띈다. 토양교질은 음이온을 띱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양에 점토나 부식은 교질화를 정대한다. 얘는 맞는 말. 자, 토양 교질화가 정대될수록 이 시는 양이온 치환 용량이에요. 토양에서 양이온 치환 용량을 말하는 건데, 자, 토양 교질화가 정대될수록 양이온 치환 용량은 커진다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토양에 양이온 치환 용량이 적어지면 양분의 흡착력도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자, 토양 교질은 음이온 성격을 띠고
양이온 치안 용량은 정대될수록 토양 조질화가 커지고 양이온 치안 용량이 적어지면 양분의 흡착력도 따라서 함께 적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양이온 치안 용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양이온 치안 용량이란 토양 100g이 보유하는 치안성 양이온의 총량을 밀리그램 당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맞는 말. 토양 중에 점토와 부식이 증가하면 양이온 치안 용량도 증대한다. 양이온 치안 용량이 증대하면 비료분을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자, 양이온 치안 용량이 증대하면 토양의 안충률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밑에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양이 양이온 치안 용량이 증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자, 양이온 치안 용량이 증대하면 일단 비료 성분이 잘 보존이 돼요. 그리고 비료의 효과도 오래 가겠죠. 일단 1번은 맞는 말. 2번, 비료 유실이 많아진다. 비료 성분의 용탈이 적기 때문에 비료 유실이 적다. 자, 보비력이 낮아지고 과비 현상이 나타난다. 보비력,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힘, 얘는 보비력이 커진다. 그리고 과비 현상이란 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 작물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인데, 일단 양이온 치안 용량이 증대하게 되면 비료를 많이 주어도 저런 부정적인 과비 현상은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점토와 부식이 적어진다. 점토와 부식이 많을수록 양이온 치안 용량도 증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것. 자,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있는 보수성, 공기를 잘 통하게 하는 통기성, 그리고 배수성은 물을 잘 빠지게 하는 것. 이거 외에도 뭐 보비성, 비료 성분을 잘 보존하는 성질, 이런 것들을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환온성이라는 건 산소 부족, 토양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철, 망간 등으로 인해서 토양이 환온되는 현상을 환온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적 특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자, 간단한 문제들. 작물 생육에 가장 적당한 토양 구조. 작물이 생육할 때 가장 적당한 토양 구조는 입단 구조라 그랬어요. 입단 구조는 일단 토양 속에 공극이, 대공극이나 소공극이나 이런 공극이 일단 많고, 토수성이나 투기성이나 배수성이나 보비성이 모두 알맞아서 적당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알맞는 토양은 입단화된 토양이다. 그래서 토양의 구조는 입단 구조가 작물 생육에 가장 좋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양의 입단 파괴 요인.
어떤 걸로 인해서 토양의 입단이 파괴되냐? 자, 유기물 시용. 유기물 시용은 토양의 입단 형성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 피복 작물 재배. 얘도 토양의 입단 형성 요인. 자, 비와 바람, 풍식에 의해서 토양의 표면이 깎여 나가면서 입단이 파괴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디귿번, 니은번은 아니고, 그러면 4번이 답인데 일단 정운. 자, 입단화된 토양을 이렇게 정지를 위해서 땅을 파괴되면 그 입단화된 토양의 구조들이 파괴가 된다. 입단 파괴 요인은 이 외에도 온도 변화로 인해서 토양이 얼었다 풀렸다 하는, 토양이 얼게 되면 입단이 수축되고, 토양이 풀리게 되면 입단이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입단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다 보면 토양의 입단이 파괴되는 거. 또 한 가지는 나트륨 이온이 작용하게 되면 토양 입단이 파괴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토층이 분화한다. 토층의 분화를 가장 잘 설명한 거. 얘는 토층의 분화라는 것은 토층이 산하층하고 한원층으로 구분되는 걸 토층의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 논에서 산하층과 한원층이 구분되는 현상. 그래서 이때 산하층은 표면과 가까운 토양층을 산하층이랍니다. 그래서 이 산하층은 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산하층의 색깔은 해갈색 색상을 띠지만 그 산하층 밑에 있는 한원층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암갈색, 어두운 갈색을 띠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산하층은 해갈색, 한원층은 암갈색의 토양의 색상을 띈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십시오. 뭐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안 보셔도 될 만한 문제인데, 토층이 분화된 논토양에 질소를 공급할 경우, 바람직한 경우는 한원층에 암모니아태 형태로 공급한다 이러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합격 점수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16번. 토양 중 유기물의 효과가 아닌 것. 유기물은 입단을 형성하고 유용미생물의 번식을 조장하고 종자의 바람이 생육을 촉진하고 완충력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유기물 기능에 대해서는 그 밑에 많이 나와 있죠. 암석 분해 촉진, 토양의 작물에 미량원소 공급, 광합성 조장, 생장 촉진 물질 생성, 입단 형성에 기여. 자, 그리고 토양에 완충작용을 한다. 유용미생물의 분식을 조장한다. 한기로부터 토양을 보호한다. 종자의 바람 및 생육을 촉진한다 등등 많은 유기물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완충력이 감소된다는 것은 유기물 효과가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노후화 답 계량에 알맞지 않은 거. 노후화 답이란 오랫동안 계속 논으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해서 이 토양이 늦고 그리고 생산력이 많이 떨어진 답을 노후화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화 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객토, 다른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덮어준다든가 또는 섞어주는 객토, 그리고 심경은 깊게 토양을 파서 밑에 표층과 심층에 있는 토양들을 서로 섞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주산질 비료 사용. 주산질 비료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 답 계량에 알맞습니다. 유기물을 시비한다? 얘는 노후화 답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유기물을 시비하게 되면 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생물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노후화 답에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두 줄로 잘못 표기된 게 있어서 하나는 떼야 될 것 같아요. 자, 노후화 답 계량에 대한 문제. 자, 노후화 답에서 피해야 될 비료는 무엇이냐? 얘는 노후화 답은 황산과 관련된 요소 비료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노후화 답에 피해야 될 것은 황산가리다. 자, 여러분들 노후화 답 제외 대책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저항성 품종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조기재배 무황산근 비료를 사용하고 추비중점의 시비, 연면시비, 용성인비를 사용하는 것들, 이들이 노후화 답을 계량할 수 있는 그런 비료들. 아무튼 노후화 답에서 황산근 비료는 좋지 않다. 자, 19번. 노후화 답 대책으로 모두 고른 거. 객토하고 조기재배하고. 자, 유화는 황산 암모니아를 유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노후화 답에서는 황산근 비료, 무황산근 비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유한을 시용하게 되면 노후화 답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자, 토양의 CO2 함량이 가장 증가하는 계절. 일단은 여름. 여름에는 토양 유기물 분해가 빨라져서 뿌리의 호흡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뿌리의 호흡이 왕성해짐으로써 CO2 농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CO2 함량이 가장 증가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자, 토양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닌 거. 자, 토양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일단 토양의 경사지 방향. 이 경사지 방향은 경사지가 햇볕을 직면하고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두 번째 토양 수분. 토양에 수분이 많을 때는 온도가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 자, 토양 색깔. 토양 색깔은 짙을수록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고 옅은 색일수록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고 그러죠. 자, pH 정도는 토양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대수치이지 온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외에도 토양을 피복식물로 피복했을 때 온도 변화를 낮게 할 수 있고, 토양 조직이 조밀할수록 열 전도율이 더 높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일단 온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pH 산성도 정도다. 질소기하 현상,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가도 되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토양 중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즉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지는 요인이 아닌 것. 자, 토양이 사질인 경우, 토양의 사질이면 통기성과 투수성이 좋아져서 산소 농도가 올라가겠죠. 자, 경운을 하는 경우, 경운을 해서 입단을 형성을 하게 되면, 경운을 해서 공국들을 크게 만들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겠지. 심경을 하는 경우, 심경을 하게 되면 땅을 깊이 가리를 하게 되면 산소가 높아집니다. 근데 토양의 함수량이 증대한다? 토양의 함수량이 증대한다는 것은 공국이 수분으로 더 많이 채워지는 상태. 공국이 수분으로 많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적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토양의 함수량이 증대하면 용기량이 적어지고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력 정진 작물 클로바. 그냥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로바 같은 경우에 초생 재배를 많이 한다. 자, 토양 침식의 대책. 자, 초생 재배를 하면 토양 침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토양 피복을 하면 맨 흙으로 두는 게 아니라 흙 위에 피복 작물을 심어주면 토양의 침식에 예방이 된다 그랬어. 자, 등고선 경작 경사지에서 등고선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토양 침식이 예방이 된다 그랬어요. 자, 전면재배가 답인데, 전면재배는 말 그대로 전체 면적의 작물을 심어서 재배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토양 침식을 예방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분부터 볼까요? 자, 토양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 자, 토양 수분 스트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토양에 수분이 너무 많거나 적어서 받는 그런 영향들을 말하는데, 토양 수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특히 어떤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토양 수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양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수량이 낮은 품종을 재배한다. 요수량이란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말했죠. 그래서 물이 적을수록
요수량이 낮은 품종을 재배하는 건 맞는 말. 자, 칼륨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한다. 질소 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질소가 너무 많으면 이게 뭡니까? 너무 작물이 웃자라게 돼서 토양이 작물이 수분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수분 스트레스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리고 칼륨이 결핍될 때도 토양 수분이 부족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맞는 말이고, 마지막 밭 재배 시 재식 밀도를 높여준다. 자, 재식 밀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부족한 토양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토양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건성 작물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 자,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내건성 작물은 기공 크기가 기공 크기가 작아야지 들어온 흡수한 수분을 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공 크기가 크다 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 지상부보다 근본부, 즉 이파리보다 뿌리가 더 많이 발달돼 있어서 수분을 보유하는 양이 많아져야 좋다. 자, 얘는 맞는 말이고. 자, 세 번째,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 물질의 소실을 감소해야지 수분 소실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니은번과 디귿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면 내건성 작물은 가뭄에 강한 작물로 기공의 크기가 작고 지상부에 비해서 근군 뿌리의 발달이 좋다. 그리고 건조한 시기에 호흡을 낮춤으로써 저장물질 소실을 낮춰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한해 피해 조사를 마친 A 손해평가사가 농가에 설명한 작물 내 물의 역할, 작물에서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두 몇 개인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작물 내에서 물은 물질 합성 과정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양분 흡수의 용매, 즉 뿌리에서 흡수된 양분을 날라주는 역할을 한다. 세포의 팽합 유지, 체내의 양상성 유지, 4개 전부 맞는 말. 얘도 각종 효소 활성에 촉매작용을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문제. 식물체 내 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세포에 팽합을 형성한다. 감수 분열 촉진한다.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 역할을 한다.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의 매개다. 감수 분열을 한다는 것은 물의 기능으로 별로 맞지 않겠죠. 토양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결합수는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다. 맞는 말. 결합수는 뭐라 그랬어요? 토양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수분을 결합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물의 수분 포텐셜, 즉 물의 운동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중력수는 pF7 정도로 중력에 의해 지하로 흡수되는 수분이다. 자, 이 pF라는 것은 토양
수분 장력이라 그랬어.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이 수분을 흡착하여 유지하려는 힘을 나타내는 대수치라 그랬어요. 근데 중력수는 물이 너무 많아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다 흘러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중력수가 pF가 7.0이다. 얘는 흡착수 정도의 pF고, 자, 중력수는 2.7 정도의 pF가 맞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치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자, 중력수는 지하로 흘러버리는 토양 밑으로 흘러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pF 수치는 굉장히 낮아야 맞습니다. 자,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여 유지하려는 힘이다. 맞는 말. 3번이 잘못된 이야기. 자, 6번째, 토양 수분의 함유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최대 용수량은 토양 하부에서 수분이 모관 상승하여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를 말한다. 자, 포장 용수량은 수분이 포화된 상태의 토양에서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말한다. 포장 용수량은 과습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기 유조점은 생육이 정지하고 하이엽이 이조하기 시작하는 토양의 수분 상태다. 자, 초기 유조점하고 영구 유조점이 있다 그랬죠. 초기 유조점 상태에서는 작물에 수분을 공급했을 때 다시 작물이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영구 유조점은 작물이 이미 유조 상태가 많이 진행이 돼서 수분을 공급하더라도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의 수분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잉여수분은 최대 용수량 이상의 과습한 상태의 수분을 말한다. 이게 맞는 말. 잉여수분은 전혀 필요 없는 수분으로 최대 용수량 이상의 남는 수분 상태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관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모관수는 표면 장력에 의해서 중력에 저항해서 토양에 보유되는 수분이다. 맞는 말. 토양 입자 속의 한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다. 토양 입자 속의 한 구성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은 우리가 결합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유효수분이다. 자, 모관수의 pF 수치, 수분 장력은 2.7에서 4.5 정도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비가 온 후에 하루 정도 지나서 물의 이동이 멈추었을 때 수분 상태는 뭐냐? 자, 이조점은 작물이 말라서 이조가 되는 거. 자, 최대 용수량은 전 토양이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흡습 개수는 흡습수만 남아서 토양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 포장 용수량이 정답입니다. 포장 용수량은 비가 온 후에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서 중력수가 다 배제돼 버리고 중력수가 다 흘러내려 버리고 포장에 남아 있는 용수량, 포장 용수량이 정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포장 용수량이 정답으로 수정해 주세요. 지금 밑에 해설은 흡습수에 대한
그런 해설인데 해설도 잘못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4번으로 정답 수정하겠습니다. 자, 토양 수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흡착수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모세관 작용으로 중력에 저항하여 토양 입자 사이에 공국에 자리 잡고 있대. 토양 입자 사이에 공국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일단 얘는 모관수입니다.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 토양을 뭐라고 하느냐? 자, 최소 용수량 또는 포장 용수량, 최소 용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관수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의 용수량을 최소 용수량이라고 한다. 최소 용수량은 포장 용수량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포장 용수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포장 용수량은 최대 용수량이라고 한다? 아까 최소 용수량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pF 2.5에서 2.7에 해당한다. 광후 또는 관계 후 2, 3일 뒤에 수분 상태를 말한다. 자, 포장 용수량은 작물이 이용하는 유효 수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작물이 이용하는 유효 수분은 pF 2.5에서 4.5 정도까지의 수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작물 생육에 알맞는 최적 함수량은 최대 용수량의 약 60에서 80% 정도의 함수량을 말하고 이때 얘는 포장 용수량하고 비슷한 양입니다. 자, 다음 중 이조개수로 볼 수 없는 거. 이조개수는 작물이 이조하기 시작하는 단계라 그랬어. 그래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조개수는 작물이 말라 죽는 거. 이조개수에는 두 개가 있는데 초기 이조점이 있고 영구 이조점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작물이 완전히 위조가 돼서 더 이상 수분을 공급해도 다시 회생이 안 되는 상태가 영구 이조점입니다. 자, 토양의 유효 수분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유효 수분이란 토양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범위인데 포장 용수량과 영구 이조점 사이. 그래서 포장 용수량부터 초기 위조점까지는 토양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이다. 자, 수분 포텐셜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삼투 포텐셜, 압력 포텐셜, 그리고 매트릭 포텐셜. 세 가지 전부가 수분 포텐셜을 구성하는 것, 모두가 수분 포텐셜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수분 포텐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용질의 농도가 높으면 수분 포텐셜은 감소가 되겠죠. 왜?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압력이 높으면 수분 포텐셜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압력이 높으면 수분 포텐셜이 증대한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이동이 활발해지니까 수분 포텐셜이 증대한다. 수분 포텐셜은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다 맞는 말이고 2번만. 압력이 높아지면 수분 포텐셜이 증대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식물 온형질의 팽만 상태라는 것은 수분 포텐셜이 완전히 가득 차서 0바가 되는 것. 이런 것 설명 필요 없이 온형질의 팽만 상태는 수분 포텐셜이 0이다 하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겠죠. SMS를 가장 잘 설명한 거. 이 SMS는 토양 수분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SMS는 토양의 수분 보유력하고 삼투압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토양의 수분 보유력과 삼투압을 합한 거다. 자, 내액의 농도 차이의 삼투를 일으키는 압력은 삼투압. 삼투에 의해서 식물 세포의 수분이 늘면 세포를 증대시키는 거, 얘는 팽압. 삼투압에서 막압을 뺀 거, 얘는 흡수압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토양 수분 압력이라는 건 수분 보유력과 삼투압을 합한 것이다. 작물의 생육과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수분은 식물세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맞는 말. 잎의 증산작용은 잎의 수분 포텐셜을 낮추어 물간을 통해서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장력을 발생시킨다. 얘도 맞는 말. 수분 흡수는 뿌리 표면에 접해 있는 토양과 뿌리 내부의 물관부 사이에 수분 포텐셜 기울기가 생겨서 일어난다. 맞는 말. 일비현상은 뿌리 세포의 근압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수동적 흡수의 일종이다. 일비현상은 적극적 흡수의 일종입니다. 애가 틀렸어요. 자, 밑에 일비현상. 뿌리의 활력이 왕성할 때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여 위로 밀어올리는 근압이 높아지면 잎 가장자리에 수공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얘를 일비현상이라고 하고, 이 일비현상은 작물의 적극적 흡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말이 되겠네요. (19번) 문제. 작물의 요수량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작물의 생육 초기에는 요수량이 작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수량은 생육 초기가 생육성기보다 훨씬 더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요수량이라는 건 작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말하는데 생육 초기에 요수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말. 일정 기간 내에 수분 소비량과 건물 축적량을 측정하여 산출하고, 요수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을 뜻한다. 자, 일반적으로 불량환경에서 요수량이 많아진다. 자,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수량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거. 자, 요수량이란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을 요수량이라고 그랬어요. 물 이용률. 자, 증산계수. 이 증산계수는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증산량을 증산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수량과 같은 뜻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건 증산계수다. 자,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인 요수량이 가장 큰 작물, 가장 큰 건 변대, 여기 지문에는 안 나와 있고, 자, 호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양의 물을 필요하고, 기장이나 수수, 이런 작곡류는 별로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호박이 가장 많은 물을 필요하고, 아무튼, 요수량이 가장 큰 작물은 벼입니다. 자, 내건성이 강한 식물의 세포적 특성이 아닌 것. 우리가 내건성이 강한 식물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육식물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 저수 능력이 작고 다육화하는 경향이 있다. 저수 능력이 크고 다육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포가 작아서 함수량이 감소되어도 온형질의 변형이 적다. 온형질의 점성이 높다. 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서 수분 보유력이 강하다. 자, 밑에 문제풀이에 내건성 작물의 세포적 특성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잘못된 건 첫 번째, 저수 능력이 크고 다육화하는 경향이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건토 상태의 pF는 몇이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참고로 토양 수분 상태는 풍건 상태와 건토 상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라버린 토지를. 그래서 풍건 상태는 대기 중에 수분 농도와 바람에 말라서 대기 중에 수분 농도와 토양의 수분 농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pF 6 정도고, 건토 상태는 완전히 건조시켜버린 토양으로서 pF 상태가 7 정도가 된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곡류의 내건성이 약한 시기, 즉 화곡류에서 내건성이 약한 시기란 물을 많이 필요로 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이야기겠지. 그래서 일단 화곡류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감수분열기, 즉 감수분열기를 우리가 수인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잉자는 아이벨 잉자라 그랬어. 그래서 이삭을 막 만들어지는 시기, 그때는 요수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수량이 가장 큰 때는 아마 수인기, 즉 감수분열기고, 다음에 출수개화기, 다음에 요수형성기, 분열기 순으로 요수량이 큰데, 문제에서는 내건성이 가장 약한 시기, 즉 요수량이 큰 시기, 이 시기를 묻는 문제. 그래서 감수분열기가 요수량이 가장 크다. 자, 식물체의 흡수량이
되면 내건성이 감소된다. 아까 우리 내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칼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식물에는 칼륨을 많이 시용하게 되면 내건성에 견디는 힘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륨을 시용하게 되면 증산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식물체 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잖아. 근데 칼륨을 시용하게 되면 증산작용을 억제해서 체내에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을 만나도 이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물체의 흡수량이 적게 되면 내건성이 저하된다. 즉 건조했을 때 어떤 온소를 시용해야 되는가? 칼륨이 맞다. 자, 26번 문제. 작물의 생육기간 중 수분 부족 환경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반응. 자, 수분이 부족하면 작물이 체내에 수분을 밖으로 빼내지 않기 위해서 기공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수분이 부족할 때 생성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앱세스산 또는 아부세스산 같은 말이에요. 합성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잎면적이 증가한다? 아니죠. 연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 수분은 식물의 평합을 유지하게끔 만드는데 식물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줄어들어서 연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